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검은 구름 기둥이 하늘을 덮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유해가스가 우려되니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석 달 만에 평양에 들어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에 대해 계속 진전을 이뤄갈 거라는 트윗을 남겼는데 미 당국에서는 이번 방북이 지난번보다 좋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를 예방한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방북 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이 예정된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중국으로 향합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성과에 대해 짚어봅니다. 연예인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보복성 동영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전해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톱 가수들이 주로 공연했던 뉴욕 시티필드에서 북미 투어의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이 무대에 오른 건데 선착순 입장을 하려는 팬들이 밤샘 노숙을 하면서 텐트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연기가 보일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저장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재난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기름이 저장돼 있었던 데다가 불길이 커서 소방관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연기와 불기둥이 하늘을 집어삼킬 듯 치솟습니다. 거센 불길에 소방관들은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검은 연기는 인근 건물과 도로는 물론 멀리 비행기 안에서도 선명할 정도입니다. 타이어 터지는 소리 같이 펑 소리가. 그다음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갑자기 불이 막 그냥. 경기 고양시 휘발유 탱크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0시 56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0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근처 소방서 6곳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 불길은 잡히는 듯 했지만 낮 12시 30분쯤 큰 폭발음과 함께 다시 타올랐습니다. 폭발 때문에 소화 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쯤 재난대응 단계를 3단계 최고 단계로 높였습니다. 불이 난 저장소에는 휘발유 440만 리터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주유소 140여 곳 휘발유 탱크를 모두 채울 수 있는 크기입니다. 불이 난 저장소 안 기름을 빼내면서 나머지 기름을 연소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불이 꺼지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영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시작된 불은 지금도 타고 있는데 오늘 밤 늦게까지도 잡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진화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뭔지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1시 시작된 불은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진화 작업이 이어져도 불꽃과 연기는 오히려 점점 강해졌습니다. 경기 지역 소방력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지자체 소방력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소방관 300여 명과 장비 110여 대가 투입됐고 소방 헬기 3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래도 진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로 방수를 했을 때는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포맥으로 화재를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에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불이 번지기 때문에 발화점에 물을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화재 진화에 쓰는 화학약품인 포맥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세서 불에 닿기 전에 기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름을 빼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동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재 탱크 기름을 그 다른 탱크로 좀 이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름을 최대한 빼내고 남은 분량은 태운 뒤에 일시에 포맥을 뿌려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고성능 화학차와 소방 헬기를 총동원하고도 진화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예, 불이 난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장고에서는 아직도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아직도 이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뒤에 불길이 상당히 거세게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진화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네, 현재 9시간째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로 뒤에가 화재 현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있고 매캐한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탱크를 덮고 있던 덮개는 이미 뜯어져 나갔고 주변의 저장고 표면도 뒤틀렸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폭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방열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주변에 불길이 옮겨붙지 않도록 끊임없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만 100m 내로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열기가 워낙 뜨거워서 100m 안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이 많아서 지금으로서는 오늘 밤을 넘어서야 화재가 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불이 난 곳이 휘발유 저장고입니다. 과연 진화, 불을 끄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화재가 더 커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불이 난 곳은 440만 리터의 휘발유가 저장되어 있는 반지하 형태의 저장 탱크입니다. 주유소 140개를 모두 채울 수 있는 규모인데요. 하지만 소방 관계자는 물을 뿌려서 진화 작업을 할 경우 물과 기름이 만나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에 남아있는 석유가 모두 불에 타야 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진화 작업과 함께 자동 폐수 시설로 기름을 모두 빼내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40만 리터의 휘발유 중에서 현재 200만 리터 정도의 휘발유가 남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탱크가 철판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규준 기자 뒤에서 계속 지금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불길의 변화가 있으면 뉴스 말미에라도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 난 곳을 저장소라고 했는데 정식 명칭은 저유소입니다. 어떤 공간입니까? 네, 저유소는 인천항 등으로 들어온 석유를 이제 전국의 수도권에 있는 주유소에 송유관을 통해서 배급해주는 시설입니다. 지난 1994년에 이곳에 처음으로 세워졌는데요. 안에서 이제 1994년에 설치된 주유소가 화재 사고가 일어난 적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워낙 초기에 폭발이 커서 초기 진화에는 실패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다만 이번 화재로 인해서 석유 공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화재 현장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화재 원인이 지금 좀 밝혀졌습니까? 네, 정확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탱크 내부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탱크 안에는 불에 잘 붙는 물질인 기름의 증기, 즉 유증기가 자주 쌓이게 되는데요. 이 유증기를 빼내는 파이프가 막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곳 화재 현장 인근 2km 이내에서 고속도로 공사 현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발파 작업이 영향을 줬을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화재 규모, 사고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고양시 화재 현장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번째 방북을 마치고 오늘 오후 오산 기지를 거쳐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당일치기 방북이었는데 석 달 전 방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북한 방문이 상당히 좋았고 또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문 대통령과 둘이 있을 때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논의의 중요한 고비가 될 이번 방북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가져왔을지 먼저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한 건 오후 5시 10분쯤.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지 8시간여 만입니다.
곧바로 청와대로 향한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방북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But we had a good, productive conversation. As President Trump has said, there are many steps along the way, and we took one of them today. It was another step forward. 폼페이오 장관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김 위원장과 만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싱가포르 합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번 방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응대에 감사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진 속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미국 측의 스티븐 비건 신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모습이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7월 3차 방북 때는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해 빈손 방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엔 미리 예고한 대로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오전 중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예, 앞서 이야기 나온 대로 석 달 전에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방문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 참석을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은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한 날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안익은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을 4번째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을 백화원 영빈관으로 초대했습니다. 지난달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묵었던 백화원 영빈관은 외부 손님들을 위한 최고급 숙소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동행한 미국 언론의 취재 결과 회의는 약 2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고 회의가 끝난 뒤 두 사람의 표정은 매우 밝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찬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좋은 만남을 가진 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정말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게 괜찮은지 물었고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게 완벽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찬장의 자리를 함께했고 김 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만족한 듯 덕담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매우 좋은 날이라며 회담 결과에 만족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오늘 아침 방문은 대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안부 인사도 전했습니다. 오찬 중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면담이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찾은 폼페이오 장관과 오후 7시쯤부터 38분가량 면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오늘은 미국과 남북한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라면서 이번 방북과 곧 있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전진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결과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다면서 이 일부 내용을 공개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즉석에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둘만 있을 때 자세히 말하겠다면서 오늘 방문해서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 걸음 내디뎠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찬을 함께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문 대통령과 둘만 있을 때 하겠다는 이야기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한 부분이 있나요? 네, 청와대는 현재 20전까지는 일단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미북 간에 이루어진, 북미 간에 이루어진 협상 내용을 우리 측이 먼저 나서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방북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서 이번 방북을 통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 또 북한이 요구하는 이 종전선언을 비롯한 상응 조치를 놓고 일부 접점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논의됐을지도 관심이고요. 이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했던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도 논의됐을지 관심입니다. 예,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예, 폼페이오의 네 번째 방북입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을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침 평양에서 열렸던 14 공동선언 기념 행사에 다녀와서 어젯밤 돌아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JTBC 이희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이희정 기자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도착해서 이제 방북 성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메시지를 내놨죠? 네, 맞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 오늘 평양에 약 반나절 정도 굉장히 짧게 머물렀습니다. 예. 하지만 이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 평양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이 싱가포르 회담 합의를 계속 진전시키겠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물론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를 밝히거나 뭐 또 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일단 보인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하루 동선을 좀 보면요. 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약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이후 오찬까지 함께 한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김 위원장과 만나기 이 전후로 해서 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또 이용호 외무상 등과도 또 추가로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종석 장관님. 네. 네 번째 방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오히려 짧게 다녀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것 아니냐,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싱가포르 선언을 진전시키겠다.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의 반응이나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폼페이오 장관이나 좀 만족한 걸로 봐서는 예.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이 비핵화 관련된 시안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1차 임기 내 하고 싶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제 2년 4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폼페이오가 물었겠죠. 아마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2년 4개월 내에 하겠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개괄적인 걸 물었을 것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북미 간에 개괄적으로 예. 비핵화 관련된 그 로드맵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서로 좀 이 수순을 놓고 다르지 않습니까? 수순을 놓고 다르지만은 2년 4개월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예. 아마 일정하게 개괄적인 조율 같은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즉 현재의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이 국면을 추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 그러한 종전선언과 미국 또 북한의 미국의 상황하는 조치로서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또 추가 조치 예. 이거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내놨으면은 이렇게 또 예측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또 트위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예. 또 미국에서 할 일들이 있어서 뭐 조금씩 풀어올지 아니면 뭐 한꺼번에 할지 모르지만은 뭐 조금 시간이 가면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항상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회담의 결과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희정 기자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혹시 뭐 확인이 된 바는 있습니까? 네,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좀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올라온 건 없습니다. 예. 네, 하지만 지금 워싱턴이 아침 7시 정도 됐고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일어나서 관련 보고를 좀 받았을 걸로 보이고요. 예. 따라서 곧 트위터에 좀 관련 언급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뉴스를 진행하는 중에도 계속 좀 확인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렇다 그러면 1차 임기 내에 이제 구체적으로 할 이야기,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러면은 핵 리스트 신고를 하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또 받아들여 주겠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진행됐을 것으로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1차 임기 내에, 즉 트럼프 1차 임기 내에 이 모든 걸 다 끝내는 거 아닙니까? 끝내는 예. 거고, 끝내는 거에 종전선언이건 또는 핵신고건 이런 것들은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했을 텐데 전체적인 얘기는 아마 일단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장하고 또 예. 이거에 어떤 핵신고 사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이제 북한은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북한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갖다 그냥 주장만 하는 식으로 예. 미국의 그런 이 입장에 대해서 반대만 했다면은 교착 상태가 계속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은 시기로서의 2년 4개월 이내 하겠다는 걸 밝힌 상태에서 미국이 이미 지난 평양 공동선언에서 몇가지 밝혔지 않습니까? 예. 비핵화에 대해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 그다음에 예. 미사일 시험 발사대를 갖다가 영구 폐기하겠다. 예. 전문가 참관 아래. 그리고 상응 조치가 있으면 다시 또 영변 영변의 핵시설을 갖다 핵시설. 영구 예. 폐기하겠다라고 했고, 거기다가 아마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것이다. 예. 즉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만한 것이 있었을 거라고 전제한다면, 그럼 플러스 알파 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러워하고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랬던 정도라면은 미국이 기존의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변경해서 예. 북한하고 절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절에서 어떻게 절충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어떻게 절충됐는지, 예. 그거는 사실은 기존의 뭐 미국의 관성에 의해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예. 또 북한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새로운 양상들로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거는 사실은 뭐 곧 이것들이 다 나올 텐데, 그렇죠. 예,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뭐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이제 pom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기 전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안했던 중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하고 북한의 핵심 고립을 미루는 대신 영변의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 어느 정도 pom페이오 장관이 심각하게 염두에 두고 북한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강경화 장관이 그동안에 뭐 이 단 한 차례도 예. 북핵 문제,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분이 그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한미 간에 일정하게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나 한미 간의 논의가 과연 북한하고도 일정하게 공감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언저리에서 일단은 얘기는 있었을 것이다, 한미 간에.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서 합의된 내용이 그것을 다 반영할지 아니면 예. 거기서 또 조금 바뀌었을지, 그건 뭐 지금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아무래도 뭐 내일쯤 뭐 네. 기자회견이 있다든지 좀 공식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또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4 공동선언 기념 행사 차 이제 사흘간 평양에 다녀오셨습니다. 예. 이제 또 어제 밤에 돌아오셨는데 어땠습니까? 폼페이오 방북에 대한 어떤 그런 북한에서 기대하는 분위기 그런 게 좀 감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만 해도, 물론 저희들이 만난 사람들은 그 통일전선부 산하의 그 간부들이었고, 또 북한 핵 문제를 갖다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이기 때문에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내용을 다 알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챙겼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의 의중이나 보관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보안을 유지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걸 예.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 얘기는 주로 정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제 조치도 하고 이렇게 예. 하고 해 나가는데, 미국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좀 상응 조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울분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폼페이오가 오는데도 뭔가 기대하는 눈치 같은 거는 좀 덜해서 예. 제가 살짝 좀 놀랐는데요. 그건 예. 아마 그거는 뭐 상층과 하층 사이에서 정보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희정 기자, 이제 앞으로 폼페이오 장관 일정이 어떻게 되죠? 간단히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한국에서의 일정은 이 강경화 장관과의 만찬을 마지막으로 일단 공식적으로 마무리는 됩니다. 예. 당초에는 뭐 내일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설 것이다, 이런 뭐 예상도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좀 이르고요. 또 내일 오전에는 이번 동북아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이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예.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인데 역시 한반도 비핵화 등이 북한 예.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종석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일정,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과 일정을 잡은 것 역시도 이번 비핵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정을 잡은 거는 어쩌면은
큰 틀에서 예.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비핵화의 초창기, 앞 단계에서는 입구에서는 종전선언이 다뤄져야 되는데 예. 중국이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쩌면은 그 평화협정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개괄적이지만 언론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종전선언이 있게 됐을 때 지금 폼페이오 장관 말대로 이렇게 이 평화협정에 중국이 당연히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하나의 당사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종전선언에 중국이 사자로 들어가도 좋고 아니면 혹시나 남북미 3자가 하더라도 예. 중국으로서는 평화협정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불만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예. 논의하고 또 향후 과정들을 갖다가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네, 태풍 콩레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에선 오늘 날이 밝자마자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살림살이를 모두 잃은 주민들은 피해가 너무 커서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가게 안이 마치 폭탄을 맞은 듯합니다. 제자리에 놓여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건져보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물건에 묻은 흙을 씻어냅니다. 하지만 건질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좌판이 펼쳐졌던 시장 골목은 쓰레기를 담은 포대가 가득합니다. 써보시면 지금 있는 게 한번 있어요. 하나도 뭐 쓸 게 없습니다. 물이 빠지자 땅은 온통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도 복구는 더딥니다. 버릴 물건을 꺼내니 텅 빈 집이 됐습니다. 밥솥이며 냉장고며 살림살이들이 모두 떠내려가거나 쓸모없게 돼 당장 끼니부터 걱정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영덕에 309mm의 폭우를 뿌리면서 주민 1명이 숨지고 주택 1,30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이재민은 550명에 이릅니다. 이재민들은 인근 교회와 마을회관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몸을 뉘어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잠겨버렸으니까. 정부는 영덕 지역에 재난구호 지원 사업비를 긴급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피해를 당한 마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 잡힌 위성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진흙처럼 흐물거리면서 순식간에 마을을 삼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마을에서 구조나 복구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집단 무덤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진흙밭만 남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팔루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페토보 지역의 지진 당시 모습입니다. 지진으로 땅이 진흙처럼 변해 흘러내리는 집안 액상화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선 수천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물러진 집안 탓에 중장비를 동원한 수색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곳을 포함한 마을 2곳을 집단 무덤으로 만드는 안을 유족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팔루 도심 서쪽 마을 발라루아도 그 대상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푹 꺼지면서 온 마을이 폐허가 됐는데 이곳 역시 수천 명의 주민이 그대로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JTBC 조택수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아이티에서 현지 시각 6일 저녁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아이티 정부는 2차례의 작은 여진이 더 있었지만 아직 쓰나미 경고는 발령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티는 지난 2010년에도 규모 7.0의 강진이 덮쳐서 20만 명 넘게 사망하는 대참사를 겪은 바 있습니다. 서울의 한 원룸 건물에서 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로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을 계속 두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에는 문을 열려는 듯한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는 했지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결국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깜깜한 복도에 현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복도등이 켜지자 벌거벗은 남성이 나타납니다. 이웃집 문고리를 잡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현관 문고리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열려고. 소리를 일단 지르고 누구냐고 크게 지르고 문을 쳤어요. 그러니까 좀 후다닥 하면서 사라졌는데 남성이 다시 문을 열고 밖을 살핍니다. 기웃거리며 조심스레 걸어갑니다. 이번엔 문을 두드리고 재빨리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일은 그날 저녁 무렵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A씨는 그때마다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누구냐고 해도 대답이 없어요. 여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섭죠. 그러나 5만 원짜리 음주소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사람 뭐 발가벗은 걸 본 것도 아니고 그게 다른 범죄가 생기면 안 되는 거지. 피해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여성 A씨는 이후 나흘 뒤 결국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1980년대 불황인을 단속한다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 폭행과 노동 착취를 한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죠. 당시 피해 생존자가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꾸만 틀렸던 대사를 다시 한 번 되냅니다. 줄을 치고 또 친 대본은 이제 여백이 없습니다. 어색했던 분장도 이제 곧잘 받습니다. 석 달 연습 끝에 첫 무대에 서는 주연 배우,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입니다. 1980년대 형제복지원엔 3,000명이 수용됐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길에서 자던 취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갔습니다. 최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끌려갔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국가에 대한 미움은 컸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들더라고. 8년 전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하기 전까지 숨어 살았습니다. 낮은 자존감 그리고 학습된 폭력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했습니다. 불화가 낙인이 찍혀버렸단 말입니다. 짐승에서 사람으로 돌아가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젠 연극 무대에 서면서 자신감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내일아! 내일에! 내 아이에! 떠올 거다! 작품 제목은 편육입니다. 여러 부위 고기를 눌러 만든 게 얽히고 설킨 우리 삶과 닮았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 경험을 배우로 데뷔라고 본인도 말씀하시니까 계속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부산시는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착수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가려졌던 폭력의 진상은 곧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형제복지원 출신 배우의 삶도 어쩌면 이제 시작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엔 10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민들이 떠난 자리엔 쓰레기가 남았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치킨에 족발, 저마다 좋아하는 음식을 펼쳤습니다. 세계 불꽃축제 현장입니다. 저녁 7시 20분, 첫 불꽃이 터지고 탄성이 쏟아집니다. 흥을 돋우는데 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불꽃축제가 끝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벌써부터 공원 한쪽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요. 먹다 남은 도시락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이쪽에는 돗자리와 술병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남은 음식은 분리배출을 위한 통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열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이상한 다른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뭐 여기가 버리는 곳 아닌 곳이라고는 명시가 안 돼 있어갖고 남들도 버리니까 나도 버렸다는 응답이 대부분입니다. 돗자리와 쓰레기는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지금은 자정이 넘었습니다.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은 대부분 공원을 떠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원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남아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봉사단 700여 명과 미화원 40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평소에 10배 넘는 쓰레기를 감당하기 역부족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다 실어다가 갖다 놓고 다 일일이 골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고를 방법이 없어요. 해마다 반복되고 매번 지적받는 나쁘끄러운 현장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연예인 구하라 씨가 최근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보복성 동영상 범죄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곤충 같은 게 머리카락 안에 막 다 치고 들어와가지고 기어다니는 느낌? 제가 아무리 털어내도 털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 비슷한 피해를 겪은 한 여성은 저희 취재진에게 이렇게 그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피해자가 마주해야 할 불안과 고통, 이슈플러스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 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갖고 있다. 사는 동안 후회하고 울게 될 거다. 한 통의 메일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때 쇼크였죠. 그때 완전 정말 갑자기 눈앞이 까매지는? 메일에는 남자친구였던 외국인 A씨와의 사생활 동영상 캡처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A씨는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게 1분 1초가 너무 두려웠어요. 이 사람 일단 유포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현행법상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정인이나 소수에게 대가 없이 촬영본을 건넸을 때를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사자에게 보낸 것은 제공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A씨는 급기야 그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또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어디 해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쁘니까 이런 일도 당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후 캡처본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는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일단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A씨는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일신의 어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촬영물을 얼마든지 해외 서버를 둔 곳에 또 유포하거나 이럴 우려가 있어서 결국 A씨는 해당 캡처본을 그녀의 부모님에게까지 보냈습니다. 부모님한테 숨을 못 쉬시더라고요. 심장 쪽에도 막 무리가 오고 막 잠을 못 주무시고. 그녀는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포기죠. 왜냐면은 나 혼자서 이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JTBC 어환입니다. 폴 맥카트니, 비욘세 같은 톱스타들만 오른다는 미국 뉴욕의 공연장에서 한국어 노랫말을 따라 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이 무대에 오른 건데 선착순 입장을 하려는 팬들이 밤샘 노숙을 하면서 텐트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선보이는 칼군무. 역동적인 리듬에 진심 어린 가사는 아미로 불리는 팬심을 몰고 다닙니다. 팬들은 야광봉을 흔들며 진심으로 무대와 하나가 되어갑니다. 15회 공연에 22만 석이 10분 이내 매진되는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북미 투어 가운데 가장 많은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티필드는 일찌감치 뜨거워졌습니다. 공연 일주일 전부터 텐트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이틀 전이지만 이미 주차장은 BTS를 가까이서 보려는 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연 당일에는 1,500명이 텐트 생활을 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습니다. 공연을 보러 오는 팬들은 열차 안에서부터 3355 모여 BTS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함성과 폭죽 속에 공연이 시작된 뒤에는 피부색과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한국어 떼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BTS의 인기 비결을 묻자 열정이라고 답한 팬이 많았습니다. I love everything about BTS. I'm very passionate about them as people and what they do, and it really inspires me with I think like everything like that I do in my daily life. I make. 또 다른 팬은 BTS의 뉴욕 공연은 영국 비틀스의 뉴욕 입성을 연상시키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S는 시티필드 공연으로 미국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첫 한국인 가수로 기록됐습니다. 경제월간지 포브스는 레이디 가가, 비욘세와 같은 대형 아티스트 대열에 올라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성폭행 미수 의혹을 받던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취임했습니다. 이제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는데요. 캐버노 취임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거세서 곧 있을 중간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가 114번째 미국 연방대법관이 됐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에 인준 반대 시위가 열렸지만 미 상원은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On this vote, the ayes are 50, the nays are 48. The nomination of Brett M. Kavanaugh of Maryland to be an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s confirmed.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보수 우위의 구도를 갖게 됐습니다.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보수 우위가 한 세기 동안 지속하게 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캐버노 인준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I stand before you today on the heels of a tremendous victory for our nation, our people, and our beloved Constitution. 캐버노 취임을 계기로 여성과 젊은 층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등을 돌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관함식입니다. 군대에 관심 있던 분이 아니면 좀 낯설었던 이 단어가 최근 우길기 논란으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국가 원수가 자국의 함대와 장병을 검열하는 의식, 그러니까 바다에서 열리는 열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함식이 처음 등장한 건 14세기 영국입니다.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 함대를 격파한 뒤에 도보 해협에서 영국이 처음 해상 사유를 했고요. 해군력이 절정에 달했던 19세기에는 독일에 과시하기 위해 이 스피테드 앞바다에서 했던 관함식이 역사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자국 해군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 저마다 관함식을 시작한 건데 점점 성격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다른 나라 함대도 초청을 하는 군사교류회장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수립 1주년을 기념해 1949년 처음 인천 해상에서 실시를 했고요. 98년부터는 다른 나라도 불러서 10년 단위로 국제 관함식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8년 관함식 때는 독도함이 사열에 나서면 참가하지 않겠다고 반발을 해 이를 강감찬함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길기를 내려달라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국 불참을 통보하게 된 거죠. 이웃된 입장에서 안 부를 수도 없고 또 부르자니 껄끄러운 불편한 손님이 된 일본. 항의부터 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관계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관함식이었습니다. 경남 창녕군 장척저수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저수지와 인근 우포늪 일대에서 긴급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장척저수지 10km 안에서 닭과 오리를 키우는 200여 곳 농가에 대해선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보병 완성 여부 등 최종 판정 결과는 3일 정도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의 땅이 가맹점주 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점주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0명 넘는 가맹점주들에게 본사를 통해서만 홍보 전단을 사들이도록 강제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의 땅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가대항전인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우리 대표팀이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박성현을 비롯해서 유소연과 김인경, 전인지가 한 팀으로 나선 우리나라는 오늘 열린 싱글 매치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해 최종 승점 15점으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여자 골프 최강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는 지난 대회 준우승에 이어서 안방에서 사상 처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 나온 한 그림이 우리 돈 15억 원에 낙찰된 순간 그림이 액자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늘게 잘리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유명 거리예술가 뱅크시의 풍선과 소녀라는 작품인데 뱅크시는 이틀 뒤 파괴하고자 하는 욕구도 창조적인 것이라는 피카소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작품은 잘라져서 절반만 남았지만 이 사건으로 오히려 가치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로부터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부터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방북 성과를 보고받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김정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예. 또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찬관 문제 그리고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북미 양측은 실무 협상단을 구성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키로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앞뒤로 열릴 것이다 예상이 있었는데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 네. 가급적 빠른 시일에 열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같습니다.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 미국이 요구를 해왔던 핵리스트 신고와 검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깊이 논의가 된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내일 뉴스룸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이제? 네, 첫 키워드는 전원책의 칼끝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쇄신 관련된 이야기 같군요. 네, 맞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한국당 조광특위위원으로 내정됐죠. 내일은 조광특위위원 인선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인물들과 어떤 인적 쇄신을 할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원책 변호사가 한 발언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당 발언인데요. 발언 보시면 김무성 등 대선 주자급의 함부로 칼을 들이대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김무성 의원은 인적 쇄신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같군요. 네,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여의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목소리였는데요. 이 말을 듣고 화병이 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복당파를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을 떠났다 돌아온 복당파 징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군요. 자, 그렇다면 전원책 변호사가 말한 쇄신 대상은 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총선까지는 아직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 전원책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은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현재 어차피 당협위원장은 아닙니다. 예. 대신 홍준표 전 대표는 대구 북구 당협위원장인데요. 그래서 이런 평론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전망을 한번 보시면 김무성 의원에게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나마 홍준표 전 대표 정도가 이 쇄신하는 데 상징적이고 부담도 적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아무튼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동안 전 변호사의 칼끝이 누구를 향할지 계속 지켜보는 상황이 이어지겠군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문자 폭탄이 억울해입니다. 문자 폭탄, 누구 이야기입니까?
네, 먼저 어제 여성단체인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집회가 회화역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불법 촬영 관련 수사나 사법부의 판결이 이 남성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면서 비판적인 목소리 현재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시위에서는 문자 총공이라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문자 총공 퍼포먼스 어떤 겁니까? 네, 주최 측은 일단 해당 행사를 주최한 이유는 이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기획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주최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해당 문자 총공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이 문자 총공이라는 제목과 함께 문자를 보낸 국회의원 목록과 이렇게 어떤 문자를 보냈지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예. 이 편파 판결, 편파 수사 방지, 불법 촬영을 비롯한 여성 혐오 범죄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조항을 제정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실제로 저희가 이 문자 공격을 받은 의원한테 보니까 해당 문자 내용이 이렇게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아까 명단이 살짝 보였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느 의원에게 갔습니까? 네, 명단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이 법사위 관련 위원들이 주로 이뤘는데요. 예. 주최 측은 여성 관련 법안을 계류시킨 이 책임을 물어서 주로 법사위원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로 민주당 의원들한테 집중이 됐습니다. 예. 이 가운데 야당만 뽑아보면 현재 법사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과 또 간사인 오신하 의원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 키워드에서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억울하다고 한 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자 폭탄을 받은 법사위원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이 야당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아니었는데요. 박 의원은 어제 그래서 문자 폭탄을 받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여러분께 경고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제까지 워마들을 이해하며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귀하들 때문에 지지하는 정치인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글조차 비판해봤자 현재는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본인은 상당히 이해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문자 폭탄을 받으니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박 의원이 한 발언들을 찾아보니까 여성 시위뿐만 아니라 이 남성 혐오 사이트로 알려진 워마드에 대해서도 이처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고요. 예. 또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문자 폭탄을 받은 다른 의원들은 어땠습니까? 네, 먼저 다른 의원들 중에서 특이한 점은 법사위원 가운데 기타라고 표현된 2명의 의원이 있었는데요. 이해찬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예. 이해찬 의원이야 민주당 대표기 때문에 포함됐다고 이해하더라도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일단 하 의원에게 저희가 전화해 보니까 자신이 왜 포함된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하 의원은 어제 문자 폭탄을 받고 똑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문자 폭탄을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문자 폭탄을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 의원과는 대조적인 반응이었던 건데 아무튼 하태경 의원이 왜 거기에 선정이 됐는지 그 이유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최 측에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여러 각도로 회의한 끝에 선정한 10인이라고만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없었지만 하 의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워마드에 대해서 이처럼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 지구를 떠나세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 때문에 법사위원이 아니임에도 문자 총공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사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경기 고양시 저유고 화재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규신 기자, 지금 최 기자 뒤로 여전히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소방당국에서 이 자정쯤이면 기름 다 빼서 진화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화재가 시작된 게 오전 11시쯤이니까 벌써 10시간 가까이 화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아직도 불길은 끊임없이 기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변으로 끝없이 크고 작은 폭발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주변 안전통제 영역도 넓어져서 취재진들도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저유고 안에 있는 기름을 일정 이상 빼내고 나면은 집중 진화 작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름 진화 작업에 쓰이는 특수한 거품 용액, 즉 포맥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이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이런 화재 상황 자체가 처음이라서 작전 돌입 시간이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걱정은 바로 유독가스입니다. 하루 종일 검은색 연기가 이곳 화재 현장에서 치솟은 만큼 밤이 되면서 유독 물질이 땅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제 목도 따끔따끔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공사 측은 유독 성분이 불길에 모두 타면서 이것은 매연으로 추정될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추정일 뿐이고 실제로 불이 꺼지고 나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난 기름 탱크 주변에 있는 다른 19개 탱크에는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이 난 탱크 크기의 2배에 가까운 900만 리터짜리 경유 탱크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소방당국도 아직 의심을 늦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의 연인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과 별개로 경찰당국은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정확한 화재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송유관공사 저유고 화재 현장에서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엔 강원과 경기 북부, 경북 북부에 서리가 내릴 수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